자, 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내일 다시 만납니다. 어제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데 이어 이 노사 양측도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협상 국면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용 회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오늘 오전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긴급조정권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선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부터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금 만약에 파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담화를 통해서 파업 관련된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노사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실제 파업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로 막대하기 때문에 긴급 조정을 해서라도 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겠다 이러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파업을 딱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해가지고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의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오늘 이렇게 대국민 담화까지 밝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이 다른 제조업과 약간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2018년에 삼성전자가 그냥 정전으로 28분 동안 공정이 멈춰진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피해액이 약 500억 규모입니다. 만약에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최대 100조 원까지 이제 피해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한 것 2022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귀국해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 출장 와중에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삼성 내부 갈등, 지금 노노 갈등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지금 파업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위기 상황이라고 본 거죠. 총수가 직접 책임지고 수습하겠다 이런 신호로 읽힌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국민과 전 세계 고객에게 사과를 하면서 노조와 구성원에게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달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어요. 네. 대국민 사과문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이재용 회장이 발표했던 여러 메시지들과 다른 부분이 전 세계 고객을 언급했다라는 부분, 예.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거래사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삼성 공급망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단단한 메시지를 내려고 전 세계 고객을 언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노조 측에서는 하루에 1조씩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30조에서 40조 그리고 이 파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 3, 4조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100조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간 동안 고객사가 그냥 있겠느냐라는 거죠. 네. 이탈할 우려가 있죠. 지금 이 상황을 중국과 이 대만의 TSMC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 신뢰 하락하는 건 시간 문제이고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
공략하는 것 역시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낸 사과 메시지라고 한다면 위기 관리 출발점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뭐 성패라고 한다면 향후 협상에서 과연 이 얼마나 구체적인 양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느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노위 사후 조정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노위원장이 직접 나서고 이 사측 교섭 대표까지 교체됐습니다. 대신 기존 대표위원은 발언 없이 배석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파업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극적 합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그리고 극적 합의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3가지 요소가 있죠. 일단은 그 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조정 의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이재용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전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한국에서 노사관계, 특히 노조의 투쟁이 있을 때는 그것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가진 근로자들의 파업처럼 보이는 측면이 다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 근로자 중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명 중 1명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상위 20% 이내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근로자는 거의 최상위 대우를 받는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뭐 사회적으로 공통된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파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쉽게 용인하는 시선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로서도 분명히 여론으로 인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조정에 임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법제는 노조에게 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퍼센티지를 분배해달라는 그런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올해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노봉법 시행으로 이 노동쟁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가능한 사유가 넓어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어려워졌다는 제도적, 현실적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실패하고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가 정말 파업에 돌입하게 된 상황이 된다면 이런 법을 만든 여당 그리고 법안을 그대로 공포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잠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성과급 갈등을 두고 국민 여론도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노조 요구가 너무 과하다. 아니다. 정당한 권리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죠. 일단 뭐 정당한 요구라고 하는 의견을 보면 노동자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성장이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과하다. 반대한다, 부정적이다 이런 또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부족에 따른 슈퍼사이클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영업이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위기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지금 수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는 것,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이냐 이런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 지금 단기적 이익에 매몰돼 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이건 미래지향적 성과급 체계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문제다라고 또 문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이 각 기업,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끼리 비교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 A 기업보다 내가 조금 덜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덜 받는 건데 덜 받는다는 게 손해본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외신이 이렇게 짚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성과급 논쟁이 지금 산업계 전 분야를 거의 집어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마다 투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공정한 배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게 올해 산업계에 놓인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다음은 사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스포츠 센터에서 차량이 유리창을 뚫고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고가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다.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에 다른 차량과 부딪힌 1차 사고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대로 건물 안, 그러니까 수영장 안으로 돌진을 한 건데요. 당시 수영객들이 차량 추락 지점과 떨어져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경찰은 이 70대 여성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서 하마터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는데 이 생명의 은인 덕분에 목숨을 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남성 2명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와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요. 네. 다른 이용객들, 사실 수영장 안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자신의 몸부터 피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이용객들도 합세해서 차량에 갇힌 70대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 수영 강사가 의식을 잃은 70대 운전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고 차량을 보면 완전히 앞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을 정도로 이 사고의 충격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운전자, 이용객들과 수영 강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큰 부상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5월에 신부가 됐습니다. 어제 비연예인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 오빠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이 눈길을 끊었습니다. 혼주를 친오빠인 최한희 씨가 맡았다고요?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혼주의 역할은 부모님, 특히 버든로드를 걸을 때 신부의 손을 잡고 걷는 사람이 보통 신부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부의 아버지 대신에 오빠가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 겁니다. 혼주 역할을 한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인 최진실 씨와 조성민 씨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된 두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친오빠 최완희 씨가 부모님의 부재를 대신 채우는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 서로의 자리를 지켜온 남매잖아요. 어떻게 보면 혼주의 역할에 오빠가 대신했다는 것, 서로를 지켜온 남매의 특별한 결혼식 풍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에 준희 씨는 자신의 돌잔치 때 어머니 최진실 씨의 모습을 복구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시한 건데 이 최진실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 승희가 앞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수혈로 잘 때까지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승희한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기억을 하다가 우리 승희 시집갈 때 다시 한번 초대를 할게요. 그때까지 오래 사시고요. 식사하세요. 네, 엄마 최진실 씨 딸 결혼식에도 초대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준 또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최진실 씨와 친한 여자 연예인들을 최진실 사단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영자 씨, 정선희 씨, 홍진경 씨, 또 이소라 씨 등이 최진실 사단으로 불렸던 그런 친분이 있었던 연예인이었습니다. 사실 최진실 씨 사후에도 이들과 남매의 인연 계속됐다라는 소식 가끔 들으셨을 텐데요. 결혼식장에서의 풍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인 최진실 씨 사단이었던 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오빠의 손을 잡고 버든로드를 걷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선희 씨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부재를 이들이 채워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빠가 혼주 역할을 했지만 이 과거에 최진실 씨와 인연을 맺었던 그리고 지금은 남매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이 또 다른 혼주가 돼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결혼식 사회를 맡은 조세호 씨 모습도 화제를 모았어요. 활동을 멈춘 이후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선 건데 상당히 달라진 분위기가 눈길을 끌었네요. 아마도 최준희 씨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폭 연로 논란이 지난 겨울이 있었죠. 그러면서 활동이 중단됐고요. 하지만 조세호 씨가 활동을 아예 접은 것은 아닙니다. OTT 예능 프로그램에 여전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OTT 예능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일찍이 이 녹화를 다 마무리하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논란 이전에 녹화가 끝났고 공개가 지금 돼서 여전히 방송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세호 씨 모습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살이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공개 행보라면 공개 행보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셔터, 신랑 신부에게도 향하고 있었지만 조세호 씨에게도 많은 시선이 함께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네, 또 이 최진실 씨 하면 저희 어렸을 때도 굉장히 스타로 유명했었는데 이 딸의 결혼식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진실 씨의 그 과거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또 아직도 추억하는 팬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딸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감회가 남다른 올드 팬들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듯이 그 또 남다른 가족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 때문에 더더욱이 결혼식을 보면서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또 그 어머니를 기억을 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고 결혼식을 축하해줬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훈훈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결혼식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 역시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최진실 씨 엄청난 팬이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두 자녀가 한 분은 이렇게 이제 실제 결혼을 하고 또 오빠가 그 곁에서 혼주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적이고 잘해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지금 최진실 씨 딸, 이 딸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양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준희 양이죠. 최준희 양이 네. 네, 어제도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 도심에서 연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연등 행렬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게 이 단연 로보스님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수계식에 로보스님이 등장했다 이런 소식 들려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연등 행사에 로보스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계식에는 로보스님 가비만 있었는데 가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석자, 모이, 가비, 니사 이렇게 로보스님 그러니까 네 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대가 있었고요. 스님의 네 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일단 그리고 자율주행 또 로보스님이죠. 뉴비 2대, 또 동국대학교 AI 로보스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로보스님들 합장까지 가능해요. 합장도 하고 씩씩한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주변의 시민들이 상당히 놀랐다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전통과 현대, 사실 연등 행사가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그런 행사잖아요. 네. 전통과 현대 그리고 종교와 기술의 이채로운 만남이 보여주는 또 다른 조화로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 시선을 끌어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로보스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형형색색의 연등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어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특히 올해는 외국인이나 젊은 층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이들이 하나의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연등 행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연등 행사 보면 이 연등의 빛깔 자체가 상당히 곱잖아요. 이에 대해서 찬사를 하는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연등 행사가 일종의 불교 행사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불교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국내 축제 중에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어찌 보면 이 한국문화체험의 대표 아이템이 연등 행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외국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종교 행사를 넘어서 글로벌 문화유산 그리고 또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젊은 층을 사로잡은 이유가 이 단순히 종교 행사를 넘어서 일종의 핫한 축제로 좀 거듭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불교가 힙해지기 위해서 젊은 층에게 소구력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사실 불교와 EDM 축제 같은 경우는 뭔가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2024년에 개그맨 또 윤성호 씨가 뉴진 스님이라고 해서 EDM 축제의 어떤 메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는 노력이 주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MZ세대의 특징하면 이 체험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SNS에 공유하잖아요. SNS에 공유하는 장점이 뭡니까? 빠르게 파급하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또 4월에 불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불교 행사들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네, 그런데 왜 유독 불교가 이 MZ세대의 감성을 파고든다고 보시나요? 불교가 자기 자신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온 지가 상당한 세월이 됐어요. 단적으로 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 가면 서울 조계종의 국제선센터가 목동 한복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MZ세대 마음속에 파고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했었죠. 과거 같으면 불교하면은 엄근진, 그러니까 엄숙, 근엄, 진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미디언 윤성호 씨가 이른바 유진 스님으로 분하면서 그 불교에 대한 어떤 젊은이들의 진입장벽을 깨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앞서 봤던 로보 스님 같은 것도 불교 바깥에서 만약에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면은 종교에 대한 모독인가? 이런 의문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불교가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모독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요소가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 또 많은 분들께서 불교에 대한 접점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